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와 함께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치 이슈하면 이제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100일도 안 됐는데 빨리 빠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그리고 네. 전문가들마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건 다들 아시니까. 예. 뭐 와닿는 설명이 없어요? 아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서로 부딪히는 어디서 변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때 머리가 이제 쓰는 아프죠. 단어가 있어요.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총체적 교수님 두 난국.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컨대 지지율이 보통 떨어지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떨어지는 지지율들이 대부분 많죠. 그런데 네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계속 작용을 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네네. 참 딱히 뭐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때문이다. 그래서 딱히 뭐 인사 문제 같은 게 물론 아주 중요한 골간을 이루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총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좀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속 약간 뭐 경고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계속 이제 주의를 환기를 시켜 왔는데요. 캐릭터 문제, 그다음에 주변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실 문제, 그다음에 인선 문제, 정책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라도 뭐 하나 박수 쳐줄 만한 뚜렷하게 좋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저는 그리고 내놓는 정책마다 뭐 예컨대 정책이 한 두세 개 내놓으면은 하나 정도는 그래도 쓸만하다. 아니면 적어도 봐줄만은 하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죠. 네네. 내놓는 정책마다 지금 전부 다 다시 뒤집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국민들이 믿음이 진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저는 박순애 이제 지금 이제 네, 사퇴를 전 하셨지만 교육 그분이 내놓은 5세 조기 입학 이 문제는 뭐 아주 결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네네. 지난번에 그 왜 휴가 뭐 쓴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휴가 기간에 휴가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실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모아놔 놓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네네. 뭐가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휴가를 썼으면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죠. 교수님 저 국제정치 담당하시니까 네. 휴가 기간 하면 또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안 만난다라고 처음에 했는데 조율 네. 중이다라고 했다가 네. 다시 안 만난다고 했다가 이제 좀 여론의 추이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전화를 네. 통화를 했는데 네. 두 분이 이제 거리가 막 차로 한 10분, 8분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뭐 저는 굳이 안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뭔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출발점과 결과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줄곧 가다 보면은 여론이 중간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나 과정을 결과적으로 보면서는 여론이 박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정책이 중간에 자꾸 변경되고 바뀌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점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내시펠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굳이 안 만날 필요도 없고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뭔가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안 만나신 게 아니고 또 못 만나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우습다.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낸시 펠로우가 방한차 기본적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한차 통화라는 게 되게 웃기는 국어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통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충분히 통화할 수 있고 있는데 통화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는 설명으로만 들리니까 이런 게 되게 네네. 웃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석연치 않은 설명들을 왜 계속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혹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는 말 자체의 신뢰성이 거의 생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밑에 봅니다. 이제 외교는 외교적인 수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외교는 외교에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도 전혀 이번에 볼 수가 없었고 이를테면은 뭐 이쪽에서 먼저 만나자라고 하는 경우와 저쪽에서 먼저 만나자라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낸시 펠로 쪽에서 먼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안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까 이제 차종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일을 했으면은 그 해명이 뭔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만 왜냐하면 국민들 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한미 동맹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하신 분이 네. 이 그래도 미국 어전서열 2위를 안 만든다는 게 이해가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일본, 그에 합당한 충분한 설명이 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낸시 펠로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문제 같은 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네네. 대변을 했거든요. 참 그렇게 네. 보면 외교가 안타깝다. 그래서 안 만나시기. 예, 뭐 그런가? 그 얘기 뭐또 해야 되지만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하나씩 네.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인사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이 이제 그 자진 사퇴를 했다 아닙니까? 요 정도면은 뭐 어떻게 조금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나마 그래도 사퇴시킨 건 잘한 거다. 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사퇴시킨 건 잘한 거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 적어도 민심을 수습하고 완벽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려면 경찰국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도 정말 자기의 오른팔이지만 쳐낼 수 있는 그 정도 가야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가능할 수준일 거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너무 공백이 많아요. 장관을 아직 임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100일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국정 운영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 없고 지금 다시 또 교육부총리 해야 교육부. 되고 네. 그런데 좀 저는 이해하는 게 검찰총장은 필요가 없어요. 이 정권 하에서는. 저는 이 정권 하에서는 검찰총장 없이 가도 크게 무방하다. 왜냐하면 워낙 뛰어난 법무부 장관을 갖고 있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있는데 검찰총장 누구 한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아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이제 특히 교육 분야에 이제 사회부 총리가 없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든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아주 검증이 된 정치인을 데리고 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당연히 내각이 딱 꾸려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렇게 내각이 꾸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정상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 예, 또 이 와중에 이제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자 인상청문회 있었는데 사실 이제 김순호 치안감 과거 행적도 네. 뭐 얘기도 오갔고 어쨌든 간에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거지. 네, 네, 그런데 또 할 걸로 보이고 뭐 요것도 이건 좀 당연히 복잡하게. 하겠다고 예. 한 거죠. 그리고 재송부 기간도 짧게 준 거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국회가 뭘 하든 나는 내 길 가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할 거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강행하는 것도 마이너스 1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쉽게 내주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참고 기다릴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대강으로 그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쟁점이 이거죠. 인노회라고 하더라고요. 인천, 네. 부천 민주노동자 네. 거기에 있다가 나오면서 뭔가 경찰에다가 그래서 뭐 특채가 되고 어쩌고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니 하고 많은 그런 후보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검찰국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그렇죠. 이 정부가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위기상을 볼 적에는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을 골라도 이게 제대로 돌파할지 모르는데 또 어쨌든 물론 시시비비가 있겠죠. 네네.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굳이 또 그런 사람을 골랐다라고 아니 하는 그런 것 사람 자체가 고르는 게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혼 있는 경찰국장 잘못 앉혀놓으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김순호 이 치안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넓은 거를 못 보고 좁은 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서울에 경기에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계기관 그 관계 대체 회의를 해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이제 새벽 3시에 전화로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야, 그건 그저께고 예, 어제는 그저께 어제 예. 했죠. 어제는 했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청와대 네.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금방 나와가 할 수 있는데 음. 이거는 출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회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 볼 적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게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뭐 서울 전체가 지금 물에 잠긴 거나 115년 만이라니 네. 뭐. 네네. 근데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도 돕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휴가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그렇게까지 기록적인 해석하는 부분가 많고.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꿉장난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국정 운영이 아니고 소꿉장난하는 느낌이 있는 게 회의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옛날에 물론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나 이런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네네. 회의하는 모습도 보니까 왠지 초라해 보이고 뭔가 깊은 논의가 없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의 발단의 시작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첫 단추는 성급하게 청와대 나와가지고 생긴 모든 사달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은 되돌릴 수도 없지만 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그 청와대 이전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갈 거다. 그렇게 이게 봅니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요. 네네. 보여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제도적인 틀 안에서 딱 어떤 갖춰진 모습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유머가 있고 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제도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있는 내용도 엉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아까 말한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지지율 반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자, 거예요. 여당 얘기해 볼게요. 예,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가동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됐고, 근데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조경태 의원이 거의 비대위원장처럼 해가지고 예. 저 뭐 그 후일담입니다만 예. 우리 저 만나봅시다라는 프로그램에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들 살짝 언급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뭐 김한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상 상황을 비상하게 돌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오히려 부분을- 예상을 못했어요. 아니, 뭐 예상 못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꺼낸 카드로서는 가장 무난한 분 그리고 늘 익숙해왔던 분을 저는 앉힌 거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면 조경태 의원을 앉히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보수적인 정당이고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 옮겨온 사람 물론 그 선수는 많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앉히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 뭐 저는 김한길 의원 같은 분 네, 그런 분들은 앉힐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조금 무난하게 가자. 뭐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 속에서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비상한 상황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해석이 좀 있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와 상관되어서 네.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냐. 어느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어떤 길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무난한 선택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네. 그분을 선택하지 관리형이냐 않았습니까? 혁신형이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저는 관리형적으로 관령적으로 갖고 말은 혁신이라고 관리형의 하지만. 핵심에는 저는 안철수 아마 대표 체제를 조금 염두에 네. 둔 뭐 구상 이런 것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본인도 생각을 차기 합니다. 당권 도전 의사를 예. 명확히 밝혔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윤석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비대위 전환 무력화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하겠다. 네. 그리고 신당 차당 안 하겠다는 네.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을 누가 뭐 판사의 판단을 알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딱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두 가지죠.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은 이게 정말 이준석 대표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있냐. 그건 저는 명백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입증하기 가능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이게 비대위를 구성할 만큼 비상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건 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왼팔 잘리고 오른팔 다 잘린 상태고 오로지 고립무원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노회한 옛날의 정치 스타일과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고 가는 방향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다 당이 더 깨질 건데 이렇게 하면서 또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런 점에서 만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정치학자로서 만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구태 정치가 아닌가. 혹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할 얘기는 하고 따질 거는 따지고 간다. 나는 내 책임을 진다. 이런 길이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 이런 지금 마음속에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제가 스스로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찍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예, 예. 강하다. 이건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경찰 수사의 결과들도 아마 그에 맞춰서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럼 이준석 당대표가 살 수 있는 방법. 없죠. 정책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제가 볼 때는 뭐 신당 창당하거나 이런 방안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도 전혀 아닌 것 되죠. 같죠.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나 아니면 정미경 최고가 최소한 당 안에서 받쳐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네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그 뭐 당원 투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토론회가 어제 부산 MBC에서 있었습니다. 부울경 토론회. 예,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은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세 사람 간에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런데 이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게 음. 5대명을 끝나서 확대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크게 관심은 못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더라도 뻔하게 70% 이상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게 되어 그러니까 의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네네. 그런 점에서 근데 나와 있는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다툼 같은 것들은 그래도 생각만큼 볼만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이전에 이제 그 부산일보사에 있었던 합동 토론회를 봤었는데 그 합동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보면 저는 참 민주당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정말 고만고만한 인물들이 좀 나와 있구나. 그래서 예. 민주당이 그래도 뭐 아주 정말 오랜만에 거의 뭐 없었던 일을 하고 마찬가지인데 경선을 하는 모습을 가해서 이벤트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고 또 뭐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운집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예. 저는 그 세 분 중에 정말 고민 많을 것 같아요. 누굴 찍을까? 왜냐하면 압도적인 분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당원 80조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오히려 이 지금 전당대회 그거보다 이 청원이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은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제 기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기소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 사법 리스크. 네네. 거기에 굉장히 좀 특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뭐 그 내부에서도 유인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무슨 밭에 가가지고 신발끈 맨다라고 하는 식이 되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쪽 사정도 국민의힘 사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검찰의 행태가 일단 무조건 기소는 간다. 한번 손댄 사안은 기소는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검찰의 기본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행태가 있으면 이거 고민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흠집내기 위해서 기소시키는 상황에서 명식이 그래도 한 당의 당대표인데 그 사람을 기소를 그냥 날렸다. 그 기소 날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당대표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기소가 됐다. 네. 그래서 당원권이 정지가 됐다. 이러면은
그거는 엄청난 굉장히 혼란인 거죠. 혼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원을 고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 게 맞느냐? 이제 뭐 그 안에 아까 제가 유인태 사무총장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 안에도 이제 친 이재명이 있고 비 네. 이재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볼 적에는 아까 볼 때의 그 검찰이나 경찰의 문제는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게 어땠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네. 75%에 육박하는 그런 형태의 지지율로 보이고 있는 당대표 경선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하는 점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당 안에서 어떤 하나의 의사로 저는 결집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당대표 되기 전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을 바꾸는 것과 당대표 된 다음에 본인이 바꾸는 것과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논의에 본인이 저는- 올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저는 지금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된다. 뭐 그게 예, 예. 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부산시당 경선이 예. 오히려 그 당대표 경선보다 더 지금 예. 치열합니다. 요 말씀은 서원숙 전 부산진구청장, 신상혜 전 부산시의회의장, 윤준호 전 국회의원 3파전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요 말씀만 드릴게요. 네. 예. 자, 두 분 오늘 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워낙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말도 빨리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자주 들러주십시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예, 아침에 또 보도를 보니까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5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잠시 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19